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더라고요. 한 주의 반이 지났고 그러고 보니까 1월의 반도 지났는데 이달 말이면 벌써 설 명절입니다. 설 차례상 준비 얼마나 들까요? 항상 요맘때쯤 되면은 예상치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물가협회 조사를 보니까 올해는 다행히 과일이나 나물 가격이 떨어져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18만 7천 원쯤 들 것이다 라고 하던데요. 내 차례상 한 번이라도 차려보신 분이라면은 그걸로 어림없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재료는 최상의 제품으로 사기 마련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상품의 가격인지 중품의 가격인지 또 하품의 가격인지 또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 가격대에 맞출 수 있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설 앞두고 가격 오르기 전에 사둘 거 미리미리 사두고 또 싼 곳 찾아서 발품 팔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어디 쉽나요? 여러분 댁에서는 차례상 비용 얼마로 어림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값비싼 수입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병행 수입.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어제 정부가 원전을 애초 계획보다 더 짓기로 했는데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대안은 없는 건지 두 전문가 분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땠는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올랐던데 우리 증시도 좀 힘을 얻었나요? 네, 역시 미국 증시가 올라주니까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7.2포인트, 0.37% 상승해서 1953.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써 1950포인트를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도 3.7포인트, 0.72% 상승해서 515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양호했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3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선물시장에서도 2,000계약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래소보다는 중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을 선호했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국내 기관은 투신이 거래소에서 280억 원, 연기금 계열이 20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으니까 국내 기관은 거래소를 더 좋아했고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는데도 강세를 보인 것은 글쎄 미국 증시의 힘일까요? 안 좋을 때는 또 미국 증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른 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는 모양새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재밌는 모양새 아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환율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좀 시장을 일희일비하게 만드는데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다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04엔까지 올라갔기 네. 때문에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완성 자동차 업체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인다면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미국 시장의 흐름 또 네. 이와 연동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좀처럼 방향성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또 일단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반갑기는 한 것 같고요. 오늘 업종이나 종목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아마 SK 하이닉스가 부진한 대표 종목이다라고 네.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인텔 주가가 한 4% 가까이 오르면서 IT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PC 출하량이 올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좋은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를 내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연결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갖게 하고요. 반면에 오늘 또 좋았던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조선업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조선업종이 부진했는데요. 네. 대우조선해양 3.9%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 5.4%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조선업종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화학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 대표주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 4.9%나 올랐습니다. 조선과 화학의 공통점은 그동안에 부진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일어나는 업종이어서 오늘 눈에 가는 업종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도 많이 올랐네요. 예, 네이버 역시 비슷한 모양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70만 원을 훨씬 넘는 75만 원까지 올라가는 좋은 모양새를 구가하다가 70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네.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다행히도 3.9% 올라서 69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전반적으로 네이버를 축으로 본다면은 국내에서 이 미디어 컨텐츠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주자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환율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전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지 될까요? 글쎄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을 주로 보거나 네. N달러 환율을 주로 보게 되면은 불안하다가 또 다시 안정 수준에 들어오고 또 안정적인가 싶으면 또 네. 불안한 레벨까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계속 불안정스럽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이런 네. 것들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관심에서 멀어지게 한 요인이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아니면 오래됐거나 새로운 뉴스거나 여전히 환율은 시장을 괴롭힐 만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네. 축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IT나 자동차 업종이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지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다라고 보고 IT나 자동차를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IT 쪽에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3D 프린터주는 작년부터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최근에 그 세스에서 얘기가 되니까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진짜로 관련된 종목들인가요? 글쎄요, 종목이 얼마만큼 네. 그런 비즈니스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구글이 아마 인수한 회사가 아마 지금 화두가 되어서 네.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을 인지해서 어떻게 예.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상당히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요.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네. 실제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열을 따라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올라서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었던 장세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경제 뉴스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관심이 두루두루 많을 분야가 바로 이 취업, 고용 시장인데요. 네. 예, 오늘 동향이 나온 게 있네요. 예, 작년도 취업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취업자 수가 2,506만 명.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38만 6천 명. 38만여 개의 일자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매년 최소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꾸준히 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특히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감을 했다가 2010년부터 좀 회복이 됐고 2010년 같은 경우는 32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었고요. 네. 2011년에는 41만 개, 2012년에는 43만 개까지 늘어났었는데 다시 작년에 38만 개로 좀 이 숫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 경제 꾸준히 30만 명이 늘어야 되고 과거에 안 됐던 걸 생각하면은 40만 개 이상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작년에도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청년 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네. 작년에 오히려 좀 더 악화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랬나요? 네, 예. 청년 실업률이 8%에서 1년 전보다 0.5%포인트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취업 동향을 보면요. 고령자 취업은 조금씩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 층 취업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50대 취업자가 25만 명, 60대 취업자가 18만 명이 늘었는데요. 20대 같은 경우는 4만 3천 명이 줄었고 30대는 2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또 이 조기 은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50대 취업이 늘고 60대 취업이 느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네. 어쨌든 길어진 수명 또 빨라진 은퇴 그 상황에서 이 소위 이른바 소득 절벽 현상을 막으려면은 자꾸 50대 60대들이 일자리에 아직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일자리를 계속 갖는 것이 좋고 그런 일자리가 공급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네. 가장 네. 젊은 분들 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젊은 층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게 이건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아무래도 20대 30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뭐 정규직이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50대 60대 일자리 많이 늘어나는데 아마 대부분 제 생각에는 파트타임이나 이 비정규직이 계약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질 좋지 않은 일자리는 늘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네. 이 청년층 실업률에는 혹시 또 이게 8%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취업을 포기해서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을 그렇죠. 예. 치면은 사실상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직 포기자 이런 분도 네. 많고 특히 이 일자리의 질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자리 취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알바성 그런 일자리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걱정 없이 꼭 좋은 직장 무조건 대기업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희망을 갖고 사회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영어로 디센트 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직 포기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물론 삼성을 들어갈 수 있는데. 취업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도 사실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졸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눈높이 문제와도 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생 대졸자 수를 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졸이든 고졸이든 안정적인 일자리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올해는 더 좁아진다는 소식이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전국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채용 계획이 확정이 된 243개사의 금년도 채용 인원이 지금 3만 9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1000명이니까 오히려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취업문은 오히려 1.5% 정도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업당 채용 인원도 작년이 129명에서 지금은 127명으로 올해는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다는 30대 그룹을 놓고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채용이 확정된 데가 지금 10개사 정도인데요. 2만 200명. 그래서 작년이 2만 100명에서 한 0.1%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리 상태죠. 그렇네요.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인력을 뽑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이른바 대기업들의 질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는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대기업들이 매출이 얼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지금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네. 주요 사업장들이 이미 다 해외로 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뽑을 수 있는 인력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투자도 해외, 또 고용도 해외,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고용에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실적보다는 국내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쌓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경제적으로 볼 때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뭐 인건비나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좀 고용을 늘려주는 그런 쪽에 쓰이면 참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조업은 한계가 온 것 같고요. 네.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자꾸 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10조 원을 투자를 한들 네. 그게 기계가 다 몇 조짜리 몇 천억짜리인데 네.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고용 유발 효과가 그만큼 똑같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유통기업이 한 1조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고용 창출 방향은 서비스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관련 기업들은 그러면 서비스업 쪽 규제를 자꾸 좀 풀어달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서비스업 규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 걸리게 됩니다. 뭐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즘 그 의료 민영화, 예. 영리의료법인 뭐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뭐가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풀려고 그러면 꼭 또 하나의 어떤 쟁점이 걸리고 이런 네. 지금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좀 풀어줘야 되겠죠. 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삼성그룹.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인력을 뽑기 위해서 뭐 시험 보는 데만 네. 장소도 그렇고 비용도 엄청나게 썼다 그러는데 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삼성이 이제 가을에 채용 시험을 보는데 보통 네. 3월하고 10월 두 번에 보는데 예. 보통 응시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아유,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시험 장소도 지금 네. 사실은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거 시험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원까지 다닙니다. 취업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그게 비용이며 입사 시험 관리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까지 이제 대두가 돼서 삼성이 이걸 좀 바꾸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부활한다는 겁니다. 서류 전형을 부활시켜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일단 한번 걸러내고 네. 거기서 추려진 인원을 가지고 일단 그 필기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삼성의 그 SSAT라는 네. 영어 시험을 보도록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그럼 아니 서류 전형이 부활되면 결국 또 뭐 스카이 대학만 뽑고 스펙 보고 이 명문대 위주로 뽑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학력보다는 에세이를 굉장히 따져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 지방대학이라든가 중하위권 대학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서류 전형을 대체해서 대학 총장들한테 전국에 한 200개 대학 총장들한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아온 학생에 대해서는 네. 서류 전형 없이 바로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데 글쎄 이제 뭐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의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삼성 입사 시험에 거품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쪼록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삼성으로서도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어야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비싼 외국 제품들 많죠. 근데 병행 수입이 활성화되면은 더 많은 품목을 더 값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2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세프 사랑해요.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깔아주시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독점 판매권을 가진 수입업체에서 판매하던 물건이 병행 수입을 거쳐서 수입이 되면은 많게는 절반 이상의 가격으로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이런 병행 수입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병행 수입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병행 수입이 뭔가 알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이 있고 병행 수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해외 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수입을 할 경우에 그 독점적으로 주로 이제 그 수입에 대한 허가를 맡아서 그 업체만 통해 가지고 그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그 명성이나 신용이나 어떤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같은 물건을 그 총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수입업자 말고도 다른 업체 또는 개인 심지어는 개인까지도 네.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수입 유통 구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제품인데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좀 소규모로 파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이 쌌던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저희가 직구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해외 직구. 직접 구매하는 거 또는 이제 뭐 구매 대행이라는 말도 하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병행 수입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통과를 시키겠다. 그런 좀 다른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부가 병행 수입을 허용한 것은 언제였고 지금 그럼 병행 수입이 되고 있는 물품이나 어떤 시장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1995년에 이미 사실 정부가 병행 수입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때도 사실은 이제 수입하는 어떤 물건,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허용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점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국민이 소득이 좀 늘면서 해외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입품에 대한 어떤 소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예. 수입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도 전에는 공산품으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품까지도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또 특히 2010년에서 한 2013년까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입 규모가. 그리고 네. 품목도 한 2010년에 10개 정도였던 것이 2013년까지 본다면은 거의 수백 개, 한 500개 정도로 예.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조 원 규모라고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규모에 있어서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한 6% 정도. 16%?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네. 근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근데 이 병행 수입을 하는 그런 품목은 아까 네. 10여 개에서 지금 수백 개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통관, 이건 이제 주로 이제 기재부에서도 지금 관여를 하지만 네. 관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것이 관세청에서 이제 통관 방식을 거쳐서 하는데요. 통관할 때 병행 수입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지원을 했을 때 이제 그 심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에게 어떤 그 유통 구조를 허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하고 같이 이제 관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관서청에 그냥 그 지원을 다시 말하면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조건에 맞으면은 이제 거의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성실한 업체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 가능한 상표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관 신고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성실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성실한 업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모호하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입 실적이라든지 또 상표법에 대해서 또는 관세법에 대해서 위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관세청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에 많이 안 나가서 몰랐는데 이제 뭐 해외에 자연스럽게 많이 나가게 되니까 같은 제품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비싼 걸 알게 되고 그 네. 병행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알아서 이렇게 좀 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병행 수입을 한다고 가격이 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병행 수입을 하면은 일단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직구라든지 네. 구매 대행하고는 좀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제 직접 구매하는 경우랑 어떨지는 이제 좀 불분명한데 네. 분명히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 그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수입하는 그 가격보다는 낮아질 수 있는 좋은 그 가격으로 들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병행 수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광고비라든지 로열티라든지 관세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서로 업체 간에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격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비쌌을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소비하는 데서 또 비싸야지만 네. 잘 팔린다는 예. 또 특히 명품인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은 그 명품이라도 미국에서의 가격 그다음에 다른 외국에서의 가격 우리나라의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보통 시민단체에서 소비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한 4배 정도 다른 곳보다 비싸다. 그리고 네. 그 순위를 조사한 걸 보면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상위 한 3위, 5위 이렇게 비싼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유통 구조에서 이제 마케팅비라든지 광고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네. 팔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4배나 높게 받는다니 좀 바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물가 안정 중에 하나로 정책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수입 그 물가가 네. 우리나라가 비싼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려야 되겠다. 예. 똑같은 수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병행 수입을 좀 활성화하는 네. 방안이 지금 모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행 수입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품목도 좀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수입 업체에 대한 어떤 기준도 좀 완화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재도 병행 수입이 있는데 그 병행 수입에 대한 허가, 네. 업체에 대한 허가도 조금 완화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품목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식품까지도 하고 있지만 네. 그 품목도 훨씬 더 이제 본인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만일에 이제 허가가 된다면은 많이 이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쪽은 좀 병행 수입이 좀 많이 활성화된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병행 수입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90년대였는데 네.
일본은 60년대부터 이제 법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활성화가 더 됐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본에서 소비자 권익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지금 활성화하려는 목표가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좀 더 싸게 주겠다. 네. 그 다음에 또 소비자의 이제 권리로서 선택의 폭을 더 넓히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가 일본에서는 저희보다 한 30년 정도 더 먼저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역사가 깊다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됐다는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병행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들 일부에 있어서는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려고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백화점 매장에서 AS가 안 됩니다. 네. 예,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걸 생각하다 보면 또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네. 큰 걱정이 애프터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애프터 서비스하고 환불 교환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병행 수입에서 소비자들에게 좀 이제 피해 내지는 이제 보호를 못하는 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지금 이제 3월 이후로 정부에서 지금 정책으로 내놓기는 이 부분까지도 좀 보호를 하겠다. 네. 그리고 AS 면도 어떤 그 업체들의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방안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네. 돼야 되는지는 더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소비자들이 권익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AS 문제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그러면 정말 정품이냐 예.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소비자의 어떤 권익 보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병행 수입이 정품을 들어오지만 그 또 사각지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뭐 가품, 네. 보통 짝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정부에서 정책을 더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행 수입 제품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지금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도 통관법이라 그래서 그 통관 표시가 있습니다. QR 코드라고. 그래서 네. 그 뭐 수입자 품명, 뭐 원산지 이런 것을 이제 그 레이블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QR 코드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확인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병행 수입이 되면은 더욱더 좀 정확하게 국가에서 이제 이것도 정말 진짜냐 가짜냐 하는 부분까지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QR코드 이런 것도 더 좀 정확하게 점검이 돼야 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어떤 보증이 되겠죠. 뭐 AS나 또 진품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보증이 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은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가격이 예. 낮아질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공식 수입 업체,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판매를 해왔던 업체라면은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그 공식 업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서로 경쟁을 해라. 또 병행 수입 업체를 더 많이 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네. 공식 그 판매업자들도 아무래도 가격을 일반화하게끔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뭐 유통 구조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광고비를 낮추든지 마케팅비를 낮추든지 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뭐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왜냐하면은 너무 또 수입 상품에 대한 어떤 예. 장려가 되는 거 아닌가.
수 네, 있죠. 그런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제품들에 대한 어떤 선호라든지 이런 네. 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하려고 하면은 개인도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개인까지도 가능하도록 지금 활성화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도 이런 병행 수입에 나설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예.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 네. 대형 마트라든지 지금 현재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네.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좀 더 많이 확대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폭리나 어떤 거품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빠졌으면 좋겠고요. 국내 기업들도 좀 시장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경제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은 노년층의 취업까지도 늘 정도로 지금 다 모두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후죽순 생겨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짜 민간 자격증이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오늘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격증 정말 뭐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기자도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취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기보다 전문가, 그렇죠?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일종의 자격 증명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이제 전문적인 훈련이나 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뭐 국가 공인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크게 나뉘고요. 해당 자격증들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큐넷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요? 네. 예. 근데 국가 공인이야 당연히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민간 자격증은 누가 어떻게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사실 그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다 망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제빵을 하는데 뭐 그걸 국가가 또 개입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도 다양한 자격주요가 이제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생겨나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을 이제 구분해서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자 해서 1997년에 자격 기본법과 이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각화시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이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된 건데요. 이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뭐 고도의 윤리성을 요한다 하는 분야 등만 이제 약간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는 네. 거의 민간 자격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이제 중년층이나 노년층을 네. 아마 좀 타깃으로 삼아서 민간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좀 뭐라고 할까요? 홀린다고 해야지 되나? 네.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문화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제빵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제빵 일을 배우면 되는데 네. 제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는 중간 과정이 또 생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100% 취업 보장, 그러니까 취업이 문제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걸 보장한다고 하면서 교재 동영상 강좌 등을 팔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업 과정에서는 어떤 자격증명 효과도 없는 엉터리 자격증이다 네. 라고 이제 판명이 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예 중에는 뭐 약간 피해 사례 중에는요.
뭐 지난번에 서울 광진경찰서 같은 데서는 노인복지사나 산후관리사 같은 거는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있는 네. 것을 조금 말을 좀 바꿔서 11개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응시료 명목으로 9천여 명에게서 9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그래요? 하니까 예.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요. 중앙 일가지에 버젓이 자격증 취득 관련 광고를 게재했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빌려서 실제로 시험을 치렀대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발효 효소 관리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발효 효소 관리사요? 예. 네,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는 걸까요? 예. 효소가 요즘에 인기라 그런가? 근데 네. 이제 이런 거는 등록된 자격증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다른 민간 자격 등록된 것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이제 유망 자격증이라고 소개를 한다든지 네. 이 관련법 개정이 돼서 등록이 취소됐던 자살 예방관리사, 치매 예방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여전히 합법적인 자격증처럼 홍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등록 자격증을 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인증서라는 다른 이름으로 취급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편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어디를 가나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고 또 속는 사람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 사례가 많다고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연히 사실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냥 광고들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 그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큐넷 같은 사이트에 보면 어떤 항목이 있는지가 자세히 나오고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 신규 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게 좀 믿을 만한 자격증인지 정도는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자격증을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네. 것들을 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은 또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남겨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에 오해를 받는 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예.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 동화 구연 지도사. 예,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창의적이에요, 이름이. 네. 근데 이런 게 진짜 직업으로 있나? 할 정도로 생소한 분야까지 자격증이 막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이 동일한 이름으로 자격증이 뭐 48개나 된다고 하고요. 병원 코디네이터가요? 네네. 예. 이걸로 이제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자격증으로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지도사 자격증은 99개. 그러니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사회적 이슈가 뭐가 이제 자살 문제가 네. 대두되거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면 그때마다 자격증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난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아무래도 그런 게 또 화제가 되면은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몰리게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민간 자격증으로 네. 가짜일 경우에 피해를 봤을 때 그러면은 네.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아직 이 대처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를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나온 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상호 그냥 상거래의 그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은 이제 아까처럼 교육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이제 도망을 갔다든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건 아니에요.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직업 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은 피해 구제 대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제대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제보다는 네. 어쩌면 실제로 좀 그 분야에서 일을 먼저 배우시고 뭐 자원봉사를 하신다든지 어쨌든 일을 배울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취해 보시고 자격증으로 스펙을 먼저 채워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그 굳은 일 말고 조금 더 괜찮은 일을 하려고 하는 또 심리가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이기보다는 실제 그 일을 몸으로 부딪히고 해보는 거를 통해서 이 전문가로 거듭나시는 그런 정말 상식적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 조심을 해야지 될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과장되게 구제가 말씀하셨듯이 구제 방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과장되게 광고하는 거 무조건 신문에 실렸다고 믿지 말고 휴넷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네. 아, 이런 걸 취득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먼저 일을 배우시면서 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할 경우 취득하시는 방향이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원전 문제에 관심 많으십니까? 당장 급한 일이 많아서 관심은 있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고민을 해드립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지 될 우리 에너지 대책, 또 원전을 더 짓겠다는 정부의 선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3부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